여러분, 일제강점기의 피해자는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오키나와 독립을 외치던 청년 아라가키 켄, 그의 외침에 일본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1879년 일본은 독립 왕국 류큐를 무력으로 병합했습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의 저항은 철저히 짓밟혔고 그 역사는 지금도 교과서에서 지워져 있습니다. 평생을 2등 국민으로 차별받으며 뿌리를 부정당해온 오키나와의 슬픔. 하지만 소름 돋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아라가키 켄이 가문대대로 내려온 낡은 갑오를 한국 학자에게 건넨 순간 현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여기 있습니까? 일본 정부가 그토록 은폐하려 했던 류큐 왕국의 시조, 그 거대한 뿌리가 드러나자 일본은 학술적 반박 대신 폭력을 선택했습니다. 자위대가 출동했고 전기가 끊겼습니다. 고립된 섬에서 아이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아라가키 켄은 단 한 곳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돌아온 대답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일본인 듯 일본 아닌 이국적인 오키나와만의 진짜 정체성을 알고 계신가요? 오키나와의 붉은 흙 아래 700년 동안 누군가 필사적으로 숨겨온 것이 있습니다. 슈리성 지하 5m에서 튀어나온 도깨비 무늬의 기와 한 장, 그리고 그것을 파란 방수포로 황급히 덮어버린 일본의 국가정보기관 요원들. 대체 그들은 무엇이 그토록 두려웠던 것일까요? 이것은 7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진실이 깨어나는 순간에 대한 저의 생생한 목격담입니다. 제 이름은 한태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고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학계에서는 꽤나 삐딱한 이단아로 통합니다. 남들이 안전한 교과서만 파고들 때 저는 땅속에 묻힌 진짜 이야기를 찾아 헤매는 걸 좋아했으니까요. 제가 오키나와 나아 공항에 내린 건 습한 바람이 온몸을 휘감던 1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몇 해 전 화재로 전소된 슈리성의 재건 사업에 한국 측 자문위원으로 초청받았기 때문입니다. 류큐 왕국의 궁전인 슈리성은 일본의 성이라기보다는 중국이나 한국의 건축 양식과 훨씬 닮아 있었기에 제 조언이 필요하다는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복원 현장은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유독 슈리성 정전의 지하, 기초 공사 구역의 외부인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겉으로는 안전 문제라고 했지만 제 본능은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찾고 있거나 혹은 파헤쳐진 땅 속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올까봐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작업 인부들의 표정은 경직되어 있었고 정장을 입은 현장 감독관들은 수시로 무전기에 대고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사건은 작업 사흘차 되던 날 오후에 터졌습니다. 나른한 열기가 현장을 덮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하 5m 지점에서 굴착 작업을 하던 인부가 다급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멈춰. 바닥에 무언가 걸렸어. 굴착기의 거대한 삼날이 멈추고 매캐한 흙먼지가 가라앉자 붉은 흙 사이로 낯선 물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장에 있던 일본 측 고고학 연구원인 다나카가 사색이 되어 뛰어내려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다나카는 급하게 인부들을 물리고 자신의 몸으로 그 물체를 가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이미 그 틈새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흉측하게 깨진 기와 조각이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돌덩어리에 불과했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와에 새겨진 기괴한 문양 때문이었습니다. 류큐 왕국의 상징인 두 개의 쉼표가 맞물린 문양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특유의 밋밋한 기와도 아니었습니다. 흙을 털어낸 자리에 선명하게 드러난 것은 부릅뜬 눈과 날카로운 송곳니, 그리고 험상궂게 일그러진 도깨비의 얼굴이었습니다. 귀면허, 잡기를 쫓기 위해 지붕이나 처마 끝에 장식하는 도깨비 얼굴 무늬 기와, 그것은 명백한 고려의 양식이었습니다. 그것도 13세기 고려군이 즐겨 사용하던, 특히 대몽항쟁의 최전선에 섰던 삼별초가 진도와 제주도 요새에 남겼던 바로 그 문양이었습니다.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700년 전 세계 최강 몽골 제국에 맞서 끝까지 무릎 꿇지 않았던 선조들의 뜨거운 긍지와 피눈물이 서린 증거였습니다. 역사 교과서에서 삼별초는 13세기 제주도에서 여몽연합군에게 패배해 전멸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그들이 배를 타고 거친 남쪽 바다로 탈출해 류큐, 즉 오키나와로 건너가 류큐 왕국의 기틀을 다졌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저 가설로만 취급받던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지금 제 눈앞에서 묵직한 실체가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비켜요. 외부인은 접근 금지입니다. 다나카 연구원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치며
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당혹감과 공포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유물 발견이라면 기뻐해야 마땅할 학자가 왜 저토록 사시나무 떨드껍에 질려 있는 걸까요? 그거 고려 기와 아닙니까? 귀면허 같은데 잠깐만 봅시다. 제가 일본어로 묻자 다나카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다급하게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코드 레드, 지하 2 구역 전면 봉쇄. 당장 블루시트 가져와. 순식간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현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공사 관계자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절도 있는 동작. 일본 내각관방 정보실 소속 요원들이라는 걸 단번에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뒤로 물러나게 하고 발견된 기와 주변의 푸른색 방수포를 빈틈없이 덮어버렸습니다. 마치 끔찍한 살인사건 현장을 다급하게 은폐하듯이 말입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면서도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리려 했던 것은 단순한 기와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철저하게 부정하고 싶어하는 역사, 오키나와의 뿌리가 일본 열도가 아닌 한반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만약 저 기와가 세상에 공개된다면 일본 정부가 150년 동안 세뇌해온 오키나와 지배의 정당성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태주 선생님,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장 안전 점검이 필요해서요. 어느새 제 뒤로 다가온 중년의 남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카하시라고 불리는 내각관방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의 입은 웃고 있었지만 인상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중한 부탁이 아니라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단순한 안전 점검치고는 분위기가 살벌하군요. 방금 나온 유물 확인 절차 없이 덮어버리는 건 고고학적 절차 위반입니다. 제가 맞받아치자 다카하시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뱀처럼 낮게 깔렸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건 역사가 아니라 그냥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남의 나라 쓰레기통에는 관심을 끄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학술적인 논쟁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들은 이 진실을 영원히 덮기 위해 일개 외국인 학자 하나의 목숨쯤은 언제든지 끊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을 확인했습니다. 아까 혼란스러운 틈을 타 목숨을 걸고 몰래 찍은 사진 한 장이 제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도깨비에 부릅뜬 눈은 선명하게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700년 전의 억울한 망령이 저에게 핏발선 목소리로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여기서 꺼내달라고. 일본이 훔쳐간 우리의 진짜 역사를 당신의 손으로 되찾아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숙소에 도착해 방문을 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방을 뒤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단단하게 잠겨 있어야 할 문고리는 미세하게 비틀려 상처가 나 있었고, 제가 외출 전 혹시 몰라 문틈에 끼워두었던 머리카락 표식은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벌써 제 목을 조르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계단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맑은 종소리와 함께 복도 끝 엘리베이터가 제 층에 도착했습니다. 서서히 열리는 문틈으로 품속에 무언가를 숨긴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제가 국가 권력의 완벽한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실감났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학자로서의 오기, 아니 한국인으로서의 피가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일본이 이토록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진실이 무엇인지 저는 반드시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오키나와의 붉은 흙 아래 묻혀있던 그 기와 한 조각이 이제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피할 수 없는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비상계단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어둠 속으로 미친 듯이 몸을 날렸습니다. 그 순간 위층 철문이 굉음과 함께 터져나가며 아래층 로비 방향에서도 묵직한 구두발 소리가 메아리처럼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위아래 양쪽에서 동시에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비상계단 철문을 박차고 뛰어내려가는 제 귓가에는 거친 심장박동 소리보다 구두발 소리가 더 크게 울렸습니다. 3층, 2층, 1층. 로비로 나가는 문 앞에는 이미 내각관방의 검은 정장들이 진을 치고 있을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퀴퀴한 냄새가 나는 지하 주차장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주차장에 들어서자마자 주머니에서 렌터카 열쇠를 꺼내 미친 듯이 잠금 해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구석에 세워둔 소형 차의 헤드라이트가 켜지는 순간 뒤쪽 비상구 문이 쾅 하고 열리며 사내들이 짐승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기 있다. 당장 잡아.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이 지하의 정적을 무참히 찢었습니다. 저는 차 문을 열어젖히고 운전석에 몸을 구겨 넣자마자 엑셀을 있는 힘껏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바닥과 마찰했고 차는 총알처럼 주차장 출구를 향해 튕겨나갔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사내들이 필사적으로 뛰어오는 모습이 서서히 멀어졌지만 안도할 틈 따위는 없었습니다. 나 시내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제 머릿속은 오직 어떻게 일본 공안의 추격을 따돌리느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고장 낡은 기와 사진 한 장 때문에 외국인 학자를 이토록 무자비하게 사냥하려 든다. 이것은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국가 폭력이자 그들이 덮으려는 진실의 크기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반증하는 것이었습니다. 1시간쯤 땀에 젖은 손으로 핸들을 쥐고 정신없이 차를 몰았을까. 화려한 국제거리의 인파를 벗어나 인적이 드문 외곽의 해안가에 접어들었습니다. 후덥지근하고 짠내나는 바닷바람이 열린 창문 틈으로 밀려들어 올 때쯤 길가에 위태롭게 불을 밝히고 있는 허름한 24시간 네카페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렌터카를 으슥한 골목 안쪽에 숨겨두고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눅눅한 담배 냄새와 컵라면 냄새가 뒤섞인 좁고 어두운 개인실, 컴퓨터 모니터의 푸른 불빛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그곳에 몸을 숨기고 나서야 저는 겨우 거친 숨을 몰아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에 전원을 껐습니다. 공안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를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신 네카페 컴퓨터로 몸을 돌렸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저는 깊은 심호흡을 한 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전원을 켜지 않은 채 USB선으로 컴퓨터 본체와 직접 연결했습니다. 슈리성 지하 발굴 현장에서 쫓기듯 찍었던 단 한 장의 사진 파일. 그것이 지금 일본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화면에 사진을 띄웠지만 어두운 지하에서 급하게 찍은 탓에 해상도가 엉망이었습니다. 붉은 흙과 짙은 그림자가 뭉개져 기와의 윤곽만 간신히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이미지 보정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떨리는 마우스 클릭으로 명암을 조절하고 노이즈를 걷어내며 선명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뿌연 흙먼지가 서서히 걷히자 기와 표면에 새겨진 문양들이 비로소 또렷한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보아도 그것은 소름이 돋을 만큼 완벽한 고려의 귀면화였습니다. 뭉툭한 코, 부릅뜬 눈, 그리고 입에 꽉 물고 있는 날카로운 송곳니까지. 700년 전 한반도의 도깨비가 낯선 오키나와의 네카페 모니터 속에서 저를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도깨비의 얼굴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기와 하나쯤은 무역을 통해 우연히 흘러들어왔다고 일본 정부가 우기면 그만입니다. 저는 흙이 잔뜩 묻어 있어 육안으로는 도저히 식별이 불가능했던 기와의 우측 하단, 그 구석진 귀퉁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확대해 들어갔습니다. 픽셀이 깨지지 않도록 조금씩, 아주 조금씩 윤곽선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 박동이 거짓말처럼 멈춰버렸습니다.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희미하게 파여있던 홈들이 뚜렷한 글자의 형태를 띠며 화면 위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삼별초, 그리고 그 옆에 너무도 당당하게 새겨진 연호. 고려 원종 14년 역사 교과서에서 삼별초가 제주도 항파두리성에서 여몽연합군에게 처참하게 패배하고 전원 옥쇄했다고 기록된 바로 그 피의 연도였습니다. 온몸에 솜털이 곤두서고 주체할 수 없는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이 기와는 삼별초가 제주도에서 몰살당한 것이 아니라 살아서 이 거친 바다를 건너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완벽한 쐐기였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패잔병의 비참한 도주가 아니라 자신들의 연호를 버젓이 새겨 넣을 만큼 강력하고 조직적인 군사 세력을 유지한 채 류큐 땅에 상륙했다는 뜻입니다. 오키나와를 세운 류큐 왕국의 진짜 아버지는 바로 유라시아 대륙을 호령하던 고려의 정예 군대였던 것입니다. 다카하시와 일본 공안이 왜 그토록 눈에 불을 켜고 현장을 블루시트로 덮으려 했는지 이제야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고학적 대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억지로 꿰맞춰 온 오키나와 영유권의 근간을 박살 내버릴 7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완벽한 핵폭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 카페 컴퓨터 화면 한 구석에 뜬 채팅 알림이 신경질적으로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 정보는 비공개였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피하고 싶었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조심스럽게 채팅창을 열었습니다. 한태주 박사님, 짐을 다 두고 급하게 나가셨더군요. 화면 너머로 전해오는 문장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내각관방의 다카아시였습니다. 내 물건에 손대지 마십시오. 제가 낮게 으르렁거리자 그는 비웃음 섞인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물건이라니요. 우리는 그저 대한민국의 귀빈이신 박사님의 안전을 몹시 걱정할 뿐입니다. 아, 참고로 지금 나하 공항과 항만의 보안 검색이 최고 수준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테러 위협 정보가 감지되었다는군요. 국가 중요 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테러 용의자라면 출국 심사대를 통과하기가 아주 힘들 겁니다. 테러 위협이라니. 저 하나를 잡아서 입을 틀어막기 위해 오키나와 전체의 하늘길과 바닷길을 통제하겠다는 거대한 국가 권력의 폭력이었습니다. 이들은 법 위에 군림하며 역사를 마음대로 조작하는 괴물들이었습니다. 원하는 게 뭡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박사님이 몰래 훔쳐가신 그 사진 파일, 그리고 박사님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쓸데없는 상상력. 그 두 가지만 아주 깨끗하게 지워주신다면 내일 아침 서울로 가는 1등석 비행기표를 친히 마련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진이 단 1픽셀이라도 웹상에 유출된다면 오키나와의 밤바다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차갑다는 걸 명심하셔야 할 겁니다. 명색이 고고학자인데 유적지가 아니라 시멘트통에 담겨받아 밑바닥에서 발견되는 건 너무 비극적이지 않겠습니까? 채팅창이 일방적으로 닫혔습니다. 키보드를 쥔 제 손바닥은 이미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장 한국 영사관으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제가 내 카페 밖으로 나서는 순간 그들의 그물망에 걸려들 확률이 100%였습니다. 영사관으로 가는 길목마다 사냥개들이 진을 치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모니터 속의 도깨비가 저를 비웃는 듯했습니다. 네가 이 거대한 제국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이대로 꼬리를 내리고 비겁하게 도망칠 것이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를 꽉 깨물고 사진 파일을 USB에 이중으로 백업한 뒤 클라우드 서버에 복잡한 암호를 걸어 업로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저들에게 체포되거나 바다에 수장되어 버리면 이 위대한 진실은 다시 영원한 흑암 속으로 가라앉고 말 것입니다. 이 폭탄의 뇌관을 터뜨리려면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삼엄한 감시망을 뚫고 이 충격적인 사실을 전 세계 가장 폭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강력한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문득 오키나와로 오기 전 읽었던 논문 하나가 제 뇌리를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류큐 독립을 주장하는 젊고 과격한 활동가이자 류큐 왕가의 피가 흐른다고 알려진 남자. 일본 본토의 지독한 차별에 맞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맹렬하게 싸우고 있는 오키나와의 호랑이 아라가키 켄. 자신의 진짜 조상이 누구인지, 자신들의 뿌리가 일본 열도가 아니라 저 위대한 대륙에서 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그는 기꺼이 목숨이라도 걸 사람이었습니다. 이 진실이 가장 간절하게 필요한 사람은 바로 그였습니다. 저는 인터넷 검색창에 떨리는 손으로 그의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마침 오늘 밤 미군 기지 앞에서 대규모 반일 시위가 예정되어 있다는 뉴스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카아시의 사냥개들이 제 인터넷 접속 위치를 추적해 이곳을 덮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내 카페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습한 오키나와의 밤하늘을 가르는 경찰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귓가를 때렸지만 제 가슴 속에는 그보다 훨씬 거대한 용암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짓밟아도 결코 죽지 않는 700년 전의 핏줄을 이제 직접 만나러 갈 시간이었습니다. 오키나와의 밤거리는 습하고 무거웠습니다. 경찰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제 목을 조르는 듯했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내 카페를 빠져나온 저는 다카아시의 사냥개들이 깔려있을 대로를 피해 어둡고 좁은 뒷골목만을 골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진흙탕의 구두가 빠지고 바지깃이 찢겨나갔지만 고통조차 느낄 새가 없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700년 전의 붉은 기와 조각보다 훨씬 더 뜨거운 분노와 사명감이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한참을 짐승처럼 내달렸을 무렵
거대한 언덕 너머로 눈이 부시도록 강렬한 빛의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미군 기지 앞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육중한 수송기들이 귀를 찢는 굉음을 내며 이착륙을 반복했고 그 반대편에는 수만 명에 달하는 오키나와 시민들이 촛불과 깃발을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오키나와를 당장 돌려달라. 헬기에서 터져나오는 구호 소리가 밤하늘을 찌르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조국이라고 믿었던 일본 정부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버려진 자들의 피 맺힌 절규였습니다. 저는 흥분한 인파 속에 몸을 숨긴 채 시선만은 무대 중앙을 향해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가 목숨을 걸고 찾아온 남자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오키나와의 호랑이 아라가키 켄. 류큐의 혼이라고 적힌 검은 티셔츠를 입은 그는 엄청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쥐고 입을 열자 수만 명의 함성이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잦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저 높고 오만한 담장 너머를 보십시오. 저들이 우리의 땅을 군화발로 짓밟고 하늘을 더럽히는 동안 도쿄의 정치인들은 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총알바지가 되어 죽어야 하는 곳, 평화로울 때는 오물을 버리는 쓰레기장 취급을 받는 곳, 그것이 1등 국민을 자처하는 일본이 우리에게 강요한 잔인한 운명이었습니다. 아라가키의 목소리는 피를 토하듯 처절했습니다. 군중 곳곳에서 짐승 같은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일본인입니까? 아니면 식민지의 노예입니까? 그들은 우리의 언어를 빼앗고 역사를 잔인하게 지워버렸으며 이제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짓밟으려 합니다. 그의 연설은 뜨겁고 훌륭했지만 제 귀에는 지독한 공허함이 들렸습니다. 그들에게는 100마디의 연설보다 일본의 존재 자체를 완벽하게 부정할 수 있는 압도적인 뿌리의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시위대가 행진을 준비하며 광장이 어수선해진 틈을 타 저는 무대 뒤편의 어두운 천막 쪽으로 은밀하게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입구에 다다르기도 전에 건장한 경호원 2명이 제 앞을 험악하게 가로막았습니다. 물러서시오. 외부인은 절대 출입 금지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온 고고학자입니다. 아라가키 씨에게 반드시 전해야 할 중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슈리성 지하의 끔찍한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경호원들은 코웃음을 치며 저를 거칠게 밀어내려 했습니다. 슈리성, 당장 뼈도 못 추리기 전에 썩 돌아가시오. 무력으로 끌려나가려는 찰나 저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미친 듯이 글자를 휘갈겨 썼습니다. 당신들의 진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700년 전 삼별초 무적의 귀면화. 저는 찢어낸 수첩을 경호원의 억센 손에 강제로 쥐어주며 핏대를 세웠습니다. 이걸 그에게 당장 보여주십시오. 아니면 당신들은 평생 일본의 개로 살다 죽게 될 겁니다. 제 처절한 외침에 경호원들이 멈칫했습니다. 한 명이 메모지를 들고 천막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이내 사색이 된 얼굴로 헐레벌떡 뛰어나와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천막 안은 후끈한 땀 냄새와 숨막히는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라가키 켄은 낡은 철제 의자에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땀범벅이 된 머리카락 사이로 번뜩이는 눈빛은 금방이라도 제 목을 물어뜯을 맹수 같았습니다. 그는 구겨진 메모지를 쥔 채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한국인 고고학자가 진짜 아버지를 찾았다니 무슨 미친 헛소리입니까? 저는 두말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꺼내 명함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도깨비 기와의 사진을 들이밀었습니다. 이걸 똑똑히 보십시오. 이틀 전 일본 정보부가 목숨을 걸고 덮어버린 슈리성 지하 5m에서 나온 진실입니다. 아라가키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화면을 보았습니다. 이건 그냥 흉측한 도깨비 기와 아닙니까?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화면의 귀퉁이를 손가락으로 크게 확대했습니다. 그냥 기와가 아닙니다. 이 구석에 깊게 파인 글자를 보십시오. 삼별초. 그리고 고려 원종 14년 유라시아 대륙을 짓밟던 몽골 제국에 맞서 최후의 한 명까지 피 흘리며 싸웠던 동아시아 최강의 전사들. 바로 고려의 정예군입니다. 아라가키의 거친 숨소리가 일순간 멎었습니다. 삼별초라는 묵직한 단어가 그의 뇌리를 강타한 듯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그의 어깨를 꽉 쥐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일본은 당신들의 조상이 열도의 미개한 변방민이라고 세뇌해왔죠. 하지만 이 기와는 명백히 증명합니다. 류큐 왕국을 세운 건 바다를 건너 이 척박한 땅을 개척한 대륙의 위대한 전사들이었다는 것을요. 당신들은 2등 국민이 아니라 긍지 높은 700년 전 고려 무신들의 후예입니다. 오키나와는 일본의 동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형제입니다. 천막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평생을 일본의 노예라는 지독한 열등감과 싸워온 그에게 이 이야기는 썩어가는 영혼을 일깨우는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꽉 쥐고 있던 그의 주먹이 덜덜 떨리며 굵은 핏대가 솟아올랐습니다. 짐승의 눈에 고여있던 오랜 울분이 걷히고 거대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귀를 찢는 비명 소리와 함께 무전기를 든 사내가 천막 안으로 고꾸라지듯 뛰어들어왔습니다. 켄, 당장 도망쳐야 해. 일반 경찰이 아니야. 내각관방 사냥개들이 무장하고 여기를 포위하고 있어. 이 폭풍이 마침내 우리의 턱 밑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다카하시의 사냥개들이 기어코 제 냄새를 맡고 이 시위 현장 한가운데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아라가키는 바닥에 떨어진 유큐의 깃발을 꽉 움켜쥐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맹렬한 눈동자에는 더 이상 두려움 따위는 없었습니다. 이제 700년의 봉인을 풀기 위한 목숨을 건 반격의 카운트다운이 맹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라가키가 천막문을 박차고 나서는 순간 이미 세상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가 제 팔을 거칠게 낚아채며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천막 밖은 통제불능의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붉은 경광등 불빛이 오키나와의 습한 밤하늘을 어지럽게 찢고 있었고 시위대의 거친 비명과 경찰의 신경질적인 호각 소리가 뒤엉켜 고막을 때렸습니다. 일반적인 폭동 진압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방검복과 전술 헬멧으로 철저하게 무장한 내각관방의 특수 요원들이 짐승처럼 인파를 헤집으며 무서운 속도로 저희가 있는 무대 뒤편을 향해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살기 어린 눈빛은 시위 진압이 아니라 명백히 누군가를 사냥하기 위한 목적을 띠고 있었습니다. 오키나와의 복잡한 뒷골목을 제 집처럼 훤히 꿰뚫고 있는 아라가키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뼈도 추리지 못하고 압사당하거나 끌려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썩은 물이 고인 하수구 냄새를 맡으며 좁은 건물 틈새를 기어 빠져나왔고 대기하고 있던 그의 동료들이 모는 낡은 승합차 뒷좌석에 짐짝처럼 몸을 던졌습니다.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맹렬하게 아스팔트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100미러 너머로 손전등 불빛을 이리저리 비추며 추격해오는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보였지만 승합차는 이미 미로 같은 나아 시내의 어둠 속으로 완벽하게 스며든 뒤였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도심 외곽에 버려진 허름한 수산물 창고의 지하에 위치한 비밀 안전가옥이었습니다. 곰팡내 나는 축축한 지하실 한가운데에는 낡은 철제 책상과 컴퓨터 한 대가 위태롭게 놓여 있었습니다. 조명이라고는 금방이라도 수명을 다할 듯 깜빡거리는 백열전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초라한 공간에 감도는 긴장감은 전 세계 어느 방송국 스튜디오보다 팽팽하고 무거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30만 명입니다. 오키나와 독립을 지지하는 전 세계의 활동가들과 외신 기자들이 이 채널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을 쏘아 올릴 겁니다. 아라가키가 이마에서 뚝뚝 떨어지는 땀을 훔쳐내며 컴퓨터 전원을 켰습니다. 그는 거침없는 손놀림으로 라이브 방송 세팅을 마친 뒤 제가 가져온 스마트폰의 기와 사진 파일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3, 2, 1 방송 켰습니다. 카메라 렌즈 옆에 붉은색 녹화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한번 깊게 삼킨 뒤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렌즈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터넷 방송이 아니었습니다. 700년 동안 조작된 역사의 목줄을 끊어버리는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온 고고학자 한태주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일본 정부가 150년 동안 목숨을 걸고 숨기려 했던 오키나와의 진짜 뿌리이자 오늘 슈리성 지하 발굴 현장에서 내각관방 요원들이 무력으로 은폐하려 했던 끔찍한 진실입니다. 저는 화면에 띄워둔 도깨비 기와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부릅뜬 눈과 날카로운 송곳니, 한반도 특유의 맹렬한 기운을 뿜어내는 귀면어의 모습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흙먼지가 묻은 기와의 우측 하단을 최대로 확대했습니다. 똑똑히 보십시오. 이 흉측한 기와는 단순한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여기 선명하게 새겨진 글자, 삼별초, 그리고 고려 원종 14년, 유라시아 대륙을 짓밟던 몽골 제국에 맞서 최후의 한 명까지 피 흘리며 싸웠던 고려의 최정예 부대, 그들이 제주도에서 전멸한 것이 아니라 살아서 이 거친 바다를 건너와 류큐 왕국을 세웠다는 결정적이고도 완벽한 증거입니다. 오키나와의 아버지는 일본 열도가 아니라 위대한 대륙의 고려였습니다. 순식간에 채팅창의 스크롤이 미친 듯한 속도로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을 켠 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
동시 접속자 수가 10만 명을 가볍게 돌파했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의 핏줄이라고? 일본 정부가 700년의 역사를 통째로 사기쳤다. 내각 관방이 무력으로 유물을 덮었다는 게 사실이냐? 영어와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로 된 수만 개의 댓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진실 앞에 오키나와 시민들의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것이 모니터를 뚫고 전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서 묵묵히 모니터를 바라보던 아라가키의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두 눈은 기와에 새겨진 문양의 붉은 핏발이 설 정도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박사님, 저 문양, 삼별초라는 군대를 상징하는 문양이 맞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두 개의 원 안에 세 개의 별이 박혀있는 저 형태. 700년 전 고려 무신 정권을 지탱했던 최정예 군대의 완벽한 상징입니다. 제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라가키가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낡은 가죽끈을 뜯어내듯 풀어헤쳤습니다. 그 끝에는 땀과 때에 절어있는 아주 오래된 헝겊 부적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부적을 카메라 렌즈 앞까지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이건 제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가문이 류큐 왕가의 반개, 혈통이라며 목숨처럼 지켜온 수호 부적입니다. 여러분, 제발 똑똑히 보십시오. 카메라 렌즈의 초점이 부적의 표면을 선명하게 잡아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낡은 헝겊 위에 검은색 먹으로 선명하게 그려진 문양. 그것은 두 개의 둥근 원 안에 세 개의 별이 완벽한 각도로 박혀있는 문양이었습니다. 세 개의 별, 삼별초, 세상에 당신 가문의 문양이.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경악하자 아라가키가 카메라를 향해 맹수처럼 포효했습니다. 들리십니까, 오키나와 시민 여러분? 제 몸에, 그리고 여러분의 몸에 흐르는 이 피는 일본 제국주의의 노예로 살아가야 할 패배자의 피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 최강의 제국과 맞서 싸웠던 대륙의 가장 위대한 전사들, 삼별초의 핏줄입니다. 일본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진짜 역사의 주인입니다. 그의 처절한 사자후가 라이브 방송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접속자 수는 20만 명을 넘어 30만 명을 향해 미친 듯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700년의 기나긴 억압이 산산조각나고 오키나와 사람들의 심장에 묻혀있던 자부심이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는 압도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판도라의 상자는 그 누구도 다시 닫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전파를 타고 일본 정부의 심장부에 치명적인 핵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바로 그 절정의 순간 지하실의 무거운 철문이 끔찍한 파열음을 내며 바깥쪽으로 무참히 찌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쇠망치와 도끼로 철문을 미친 듯이 내리찍는 소리였습니다.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당장 문 열어, 이 반역자 새끼들아. 다카하시의 사냥개들이 기어코 이은신 저마저 찾아낸 것입니다. 박사님, 놈들이 왔습니다. 무장공안입니다. 아라가키가 의자를 걷어차고 일어나며 구석에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철문에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뜯겨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채팅창의 시청자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국가 폭력의 현장의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송이 끊어지는 순간 저희 두 사람의 목숨도 이곳 캄캄한 지하에서 조용히 끝이 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바깥에서 들려오는 거친 군홧발 소리는 일반적인 경찰이나 정보국 요원들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의 묵직한 발걸음과 둔탁한 기계음. 일본 정부가 고작 유물 하나를 덮기 위해 넘어선 안 될 선을 넘고야 말았다는 끔찍한 직감이 제 뇌리를 스쳤습니다. 철문이 굉음을 내며 바닥으로 쓰러지기 직전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으로 절규했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일본이 700년 동안 지켜온 거짓의 민낯입니다. 이 진실만은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황하는 고막을 찢는 굉음과 함께 지하실의 두꺼운 철문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격하게 피어오르는 흙먼지 사이로 들이닥친 자들은 경찰이나 내각 관방의 정장 차림 요원들이 아니었습니다. 올리브 그린색의 전투복, 짐승의 눈을 가리기 위한 검은색 전술, 고글, 그리고 우리의 심장을 정확히 겨누고 있는 시꺼먼 자동소총. 그것은 명백한 일본 육상자위대의 무장 병력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기어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고작 깨진 기와 조각 하나와 부적 하나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국 영토에 정규군을 투입해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끔찍한 국가 폭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움직이면 쏜다. 손들고 바닥에 엎드려 전투복을 입은 지휘관의 살기 어린 고함 소리가 지하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들이 들이닥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소총의 개머리판으로 라이브 방송 중이던 컴퓨터 모니터를 박살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30만 명의 전 세계 시청자들이 지켜보던 진실의 창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캄캄하게 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라가키는 두 손을 들기는커녕 짐승처럼 포효하며 바닥에 뒹굴던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여긴 우리의 땅이다. 이 더러운 사냥개들아. 700년 전 몽골군과 맞서 싸우던 고려, 무신의 핏줄이 각성한 듯 그의 움직임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선두에 서 있던 자위대원 2명이 아라가키의 맹렬한 기세에 밀려 뒤로 나동그라졌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 아라가키가 제 멱살을 쥐어잡고 지하실의 좁은 환풍구 쪽으로 저를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박사님은 살아서 이 사실을 한국에 알려야 합니다. 가십시오. 아라가키, 너도 같이 가야 해. 제가 절규하며 손을 뻗었지만 총탄이 그의 어깨를 스치며 벽을 뚫었습니다. 아라가키가 한쪽 어깨를 움켜쥐며 비틀거렸지만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씩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박사님은 어서 가십시오. 우리의 아버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700년의 빚은 제 손으로 갚겠습니다. 저는 눈물을 머금고 좁고 퀴퀴한 환풍구를 미친 듯이 기어올라 지상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어두운 밤거리는 이미 지옥이었습니다. 시내 곳곳에서 시위대가 피운 붉은 화염이 치솟고 있었고 장갑차의 서치라이트가 뱀의 혓바닥처럼 밤하늘을 날름거리며 굵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인 채 나아 항구의 어두운 방파제 쪽으로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항구의 퇴로마저 자위대의 삼엄한 병력으로 완벽하게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서치라이트 불빛이 방파제 구석에 숨어있던 저를 정확히 비추었고 이내 수십 명의 무장 병력이 소총을 겨눈 채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제가 절망감에 두 눈을 질끈 감으려는 찰나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한 엄청난 굉음이 오키나와의 밤바다를 갈랐습니다. 머리 위에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며 바닷물이 미친 듯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눈을 뜰 수조차 없는 강풍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아까 우리를 쫓던 일본의 헬기가 아니었습니다. 육중한 회색 동체 옆면에 선명하게 새겨진 하얀색 글자 US 네이비 미 해군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미 해군의 최신형 작전 헬기였습니다. 헬기가 방파제 위로 위태롭게 고도를 낮추자 완전 무장한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밧줄을 타고 순식간에 쏟아져 내려와 저와 자위대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미군 대원이 일본어로 경고 방송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미합 중국의 통제 구역이니 총구를 내리고 당장 물러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어로 울려 퍼지는 미군의 고압적인 경고 방송에 자위대원들은 사색이 되어 주춤거렸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가 이 좁은 방파제에 개입할 줄은 일본 정부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미군 대원 하나가 제 팔을 낚아채듯 붙잡고 헬기 안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헬기가 굉음을 내며 솟아오르는 순간 저는 안도감보다는 더 거대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미국은 결코 자선 단체가 아닙니다. 그들이 일본의 심기를 거스르면서까지 저를 구출했다는 것은 이 상황을 이용해 무언가 거대한 판을 짜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쿄의 미국 대사관으로 가는 겁니까? 제가 헤드셋 마이크에 대고 소리치자 맞은편에 앉은 미군 장교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한국어로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한 박사님. 워싱턴으로 모시겠습니다. 백악관에서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는 수송기 안에서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피 묻은 채 두 손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곳은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지하의 삼엄한 시츄에이션 룸이었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도는 거대한 테이블 끝에는 미국의 외교 안보를 총괄하는 국가안보보좌관 리처드 스털링이 날카로운 눈매로 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태주 박사님, 당신이 어젯밤 쏘아올린 그 작은 기와 조각 하나 때문에 지금 태평양 전체의 안보 지형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스털링 보좌관이 리모컨을 누르자 벽면의 거대한 스크린에 동북아시아의 지도가 띄워졌습니다.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붉은색과 푸른색의 화살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로 오키나와에 대한 통제력을 완벽하게 상실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 자국민을 진압하는 순간
그들의 지배 명분은 쓰레기통에 처박힌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오키나와가 일본의 품을 벗어나 독립을 외친다면 그 틈을 노리고 가장 먼저 달려들 늑대가 누구겠습니까? 화면 속에서 중국 대륙을 상징하는 거대한 붉은 화살표가 오키나와를 집어삼키듯 뻗어나왔습니다. 중국입니다. 그들은 이미 류큐 왕국이 과거 자신들의 속국이었다는 해묵은 주장을 꺼내들며 호시탐탐 이 해역을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키나와가 친중 국가로 돌아서게 된다면 태평양을 방어하는 미국의 핵심 방어선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끔찍한 재앙이 벌어집니다. 괌과 하와이마저 위협받게 되겠죠. 우리는 결코 그런 상황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냉혹한 현실 인식에 제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그들에게 오키나와의 역사적 진실이나 시민들의 눈물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동북아시아의 패권, 그 거대한 체스판의 힘의 균형만이 중요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무력을 써서 다시 일본의 품으로 강제로 쑤셔 넣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오키나와 시민들은 이제 자신들의 핏줄이 어디서 왔는지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맞받아치자 스털링 보좌관의 입가에 교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려 본 결과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제3의 대안을 찾았습니다. 바로 당신의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이 오키나와를 맡아주셔야겠습니다. 어차피 오키나와 사람들은 일본은 증오하지만 700년 전의 피를 나눈 형제인 한국에는 엄청난 호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발굴해낸 그 핏줄의 증거야말로 한 발 쏘지 않고 오키나와를 품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소프트 파워입니다. 한국이 오키나와와 특수한 동맹 관계를 맺고 그들을 보호한다면 중국도 감히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테고 미국의 방어선도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그것은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직접 피를 묻히지 않고 일본의 거센 반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모두 한국이라는 방패막이에게 떠넘기겠다는 무서운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국의 영토를 한국에 빼앗겼다고 생각하면 이건 사실상 전면전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일본의 경제 제재나 무력 시위는 우리가 뒤에서 적절히 통제해 주겠습니다. 하지만 방아쇠는 한국 정부가 직접 당겨야 합니다. 박사님은 지금 당장 서울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그 뛰어난 언변으로 한국의 여론을 끌어오르게 만드십시오. 한국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과감하게 오키나와를 향해 손을 내밀게 판을 깔아달란 말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강요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고개를 젓는다면 미국은 즉시 오키나와에 대한 보호를 철회할 것이고 어깨에 총상을 입은 아라가키와 수십만 명의 오키나와 시민들은 일본 자위대의 총칼 아래 무참히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백악관을 빠져나와 서울행 비밀특별기에 오르는 제 어깨 위로 700년 전 삼별초가 짊어졌던 것만큼이나 무거운 국가의 운명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강대국들의 거대한 위협을 뚫고 버려진 형제들의 손을 꽉 맞잡을 수 있을까요? 폭풍의 눈은 이제 워싱턴을 떠나 한반도의 심장 서울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공기는 워싱턴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극비리에 귀국한 저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검은 세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량이 향한 곳은 바로 대한민국의 심장, 청와대 지하의 국가위기관리센터였습니다. 무거운 철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자 최명환 대통령이 굳은 표정으로 대형 브리핑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살아 돌아와 주어 고맙소 한태주 박사. 당신이 오키나와에서 쏘아 올린 그 거대한 불꽃 때문에 지금 청와대의 전화통이 불이 나다 못해 녹아내릴 지경이오.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비장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제가 워싱턴에서 출발할 때보다 훨씬 더 끔찍하게 꼬여가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속 뉴스 속보 화면에서는 붉은색 자막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긴급 속보. 중국 국방부 성명 발표. 류큐는 역사적으로 변함없는 중국의 속국이며 자국민 보호 위해 해군 파견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속보. 중국 최신형 항공모함 전단. 동중국해 오키나와 인근 해역으로 맹렬히 진입 중. 미국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시위 진압에 발휘 통제력을 거대한 군함을 몰고 내려온 것입니다. 이제 오키나와는 일본의 무력 진압과 중국의 군사적 야욕 사이에 끼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동북아시아의 화약고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님,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오키나와 시민들은 식량과 의약품이 모두 끊긴 채 자위대의 총구 앞에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나서지 않으면 700년 전 우리가 지켜주지 못하고 버려야만 했던 삼별초의 비극이 오늘 이 시대에 똑같이 반복될 것입니다. 제가 피를 토하듯 호소하자 옆에 서 있던 외교부 장관이 난색을 표하며 끼어들었습니다. 한 박사님, 감정적으로 나설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키나와에 개입하는 순간 일본과는 국교 단절을 각오해야 하고 중국 항모 전단과는 바다 한가운데서 군사적으로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이 뒤에서 묵인해준다고 한들 그 거대한 경제적 군사적 타격을 우리 국민들이 왜 감당해야 합니까? 관료들의 현실적인 반박에 회의실 안은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최명환 대통령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한참 동안 스크린 속에 비친 유큐 왕국의 깃발과 일본 공안에 끌려가며 피를 흘리는 오키나와 청년들의 사진을 묵묵히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한 박사, 당신이 발굴한 그 낡은 기와 조각에 새겨진 글자가 삼별초라고 했지. 700년 전 힘이 없던 고려 조정은 살기 위해 몽골에 무릎을 꿇었고 끝까지 싸우려 했던 우리 형제들을 반역자라 부르며 버렸소. 그 결과가 무엇이었소? 우리는 수백 년 동안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짓밟히고 조공을 바치는 비참한 역사를 살아야만 했지. 대통령의 눈빛에 서서히 뜨거운 불꽃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짜놓은 판이든 일본의 경제 보복이든 중국의 항모 전단이든 중요하지 않소. 지금 저 바다 건너에서 피를 흘리며 우리를 부르는 자들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핏줄, 우리의 잃어버린 형제들이요. 또다시 강대국이 두려워 형제의 손을 놓아버린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이류 국가로 남게 될 것이오. 대통령님, 그것은 너무 위험한 도박입니다. 장관들이 기겁하며 만류했지만 대통령은 단호하게 손을 들어 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내각은 지금 당장 대국민 담화를 준비하시오. 그리고 해양수산부와 국방부는 부산항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대형 민간 상선과 페리오를 집결시키시오. 군함이 앞장서면 전쟁이지만 인도적 물품을 실은 민간 선박이 가는 것은 그 누구도 국제법으로 막을 수 없소. 해양경찰의 최정예 함정들을 호위로 붙여 당장 오키나와로 출항시킬 준비를 하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극비 명령이 별도로 하달될 것이오. 대통령의 마지막 말에 회의실 안이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규 방송이 일제히 중단되고 최명환 대통령의 결연한 얼굴이 전국의 텔레비전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부름 앞에 서 있습니다. 바다 건너 오키나와에서 700년 전 끊어졌던 우리 형제들의 피 맺힌 절규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강대국들의 무력과 겁박 앞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단 한 명의 형제도 다시는 어둠 속에 홀로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은 오키나와에 대한 대규모 인도적 구호 작전을 전격적으로 개시합니다. 대통령의 담화문이 전파를 타는 순간 대한민국 전체가 거대한 감동과 자부심으로 끌어올랐습니다. 인터넷과 SNS는 폭발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시민단체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식량과 의약품을 트럭에 싣고 부산항으로 미친 듯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퇴한 늙은 선장들부터 젊은 항해사들까지 형제들을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생업을 팽개치고 부산항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부산항의 거대한 무두에는 수십만 톤에 달하는 구호, 물품을 가득 실은 수십 척의 대형 페리선과 화물선들이 거대한 산맥처럼 위용을 뽐내며 집결해 있었습니다. 가장 선두의 선 초대형 화물선의 옆면에는 형제오라는 이름과 함께 태극기와 오키나와의 깃발이 나란히 얽힌 초대형 현수막이 새벽바람에 웅장하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형제호의 조타실에 올라 붉게 여명이 밝아오는 거친 남쪽 바다를 노려보았습니다. 가슴을 먹먹하게 울리는 길고 묵직한 백고동 소리와 함께 대한민국의 거대한 구호 선단이 거친 파도를 가르며 역사적인 출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앞길에는 축복이 아닌 끔찍한 사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키나와 북방 해역, 그곳에는 한국 선단이 넘어오면 즉각 발포하라는 명령을 받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최신형 이지스함들이 시꺼먼 포문을 열어둔 채 거대한 강철의 장벽을 치고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제호의 거대한 디젤 엔진이 토해내는 육중한 진동이 발끝을 타고 전신으로 전해졌습니다. 칠흑 같은 밤바다를 뚫고 전진하는 150m 길이의 거대한 민간 화물선 조타실에는 짓누르는 듯한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앞창을 세차게 때리는 거친 파도와 비바람 소리 너머로 우리가 향하고 있는 남쪽 바다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강철의 장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출항한 지 10시간 남짓이 지났을 무렵 대한해협을 지나 동중국해의 거친 풍랑 속으로 접어든 순간이었습니다. 조타실 한 구석에서 밤을 지새우며 레이더 화면을 응시하던 항해사의 입에서 다급하고 갈라진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선장님, 전방 30해리 부근 레이더에 정체불명의 붉은 점들이 무더기로 잡히고 있습니다. 속도와 대열로 보아 일반 상선이 아닙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구축함 전단입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이 배의 키를 잡고 있는 40년 경력의 베테랑 장석주 선장의 굵게 팬 주름 사이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일본이 결코 우리를 순순히 오키나와 앞바다에 들여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탄을 장전한 최신의 군함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자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망원경을 집어들고 밖을 내다본 제 시야에 수평선을 뚫고 서서히 솟아오르는 회색빛 거대한 강철 괴물들의 실루엣이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것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자랑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 능력을 갖춘 최신형 이지스함 아타고였습니다. 그 거대한 선체를 중심으로 좌우에 두 척이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듯 살벌한 진영을 갖추고 우리의 항로를 완벽하게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찌지직거리는 마찰음과 함께 조타실의 통신 장비에서 일본 측의 고압적이고 신경질적인 경고 방송이 영어와 한국어로 번갈아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는 일본 해상자위대다. 귀 선박을 비롯한 한국의 민간 선단은 현재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향해 불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다. 즉시 엔진을 정지하고 기술을 북쪽으로 돌려라. 회항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자위대 교전 수칙에 따라 귀 선박을 적대적 세력으로 간주하고 즉각적인 무력 행사에 돌입하겠다. 반복한다. 즉시 기술을 돌려라. 선원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무력 행사. 그것은 언제든 미사일이나 함포를 쏘아 우리를 바다 밑으로 수장시키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단 한 정도 싣지 않은 쌀과 항생제와 생수만을 가득 실은 9호 선박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인도주의적 목적이라 한들 시꺼먼 폭우 앞에서 맨몸으로 버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습니다. 박사님, 어떡합니까? 저놈들 진짜로 쏠 기세입니다. 우리 뒤를 따르는 페리선에는 민간인 자원봉사자들도 수백 명이나 타고 있습니다. 여기서 뱃머리를 돌리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항해사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조타기를 꽉 쥐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그의 눈동자에는 애원하는 빛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꽉 쥔 주먹에서 피가 날 정도로 손톱을 파고들며 장석주 선장과 눈을 맞추었습니다. 선장 역시 턱관절이 툭 붉어지도록 이를 꽉 악물고 있었습니다. 장 선장님, 우리가 여기서 뱃머리를 돌리면 오키나와에 고립된 우리 형제들은 일본의 군화발 아래에서 말라 죽습니다. 700년 전 우리가 살겠다고 그들을 거친 바다에 버렸던 그 비겁한 짓을 오늘 여기서 또다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밀고 나가십시오. 제 결연한 목소리에 장석주 선장의 두 눈에서 뜨거운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는 통신기 마이크를 거칠게 움켜쥐고 피를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국적 민간 상선 형제호다. 우리는 무기를 싣지 않은 9호 선박이며 국제법에 따라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인도적 항해 중이다. 길을 막는 것은 너희들이다. 우리는 단일도도 항로를 변경하지 않겠다. 비켜라. 선장의 선언이 끝나기가 무섭게 형제호의 거대한 엔진이 최고 출력으로 회전하며 무서운 기세로 물살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피를 말리는 치킨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1km, 500m, 300m. 다음에 거대한 선체가 눈앞으로 다가왔고 그들의 갑판 위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수병들의 모습까지 또렷하게 보일 정도로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지스함 아타고의 함수에 장착된 거대한 5인치 주포가 윙하는 섬뜩한 기계음과 함께 스르륵 돌아가더니 정확히 형제호의 조타실을 겨냥했습니다. 번쩍. 지력을 잃을 듯한 강렬한 섬광과 함께 고막을 찢는 굉음이 바다를 울렸습니다. 형제호 전방 불과 50m 이상 거대한 폭발과 함께
건물 3층 높이의 어마어마한 물기둥이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갑판 위로 우박처럼 쏟아져 내리는 바닷물의 선창이 박살날듯 흔들렸고 조타실 안에 있던 모두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미친 새끼들, 진짜로 쐈어. 선원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정말로 민간 선박을 격침시킬 준비를 끝낸 것입니다. 다음 포탄은 바다가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이 조타실을 정확히 산산조각 낼 것이 분명했습니다. 장석주 선장마저 피가 흐르는 이마를 부여잡고 흔들리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항해는 정말 여기서 비참하게 끝이 나고 마는 것일까요? 오키나와의 핏줄을 되찾겠다는 거대한 꿈이 칠흑 같은 바다 한가운데서 무참히 꺾이려는 절망적인 찰나였습니다. 선장님, 박사님, 저쪽을 보십시오. 레이더가 미쳤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레이더병이 비명을 지르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 일본 이지스함 전단의 바로 뒤편, 오키나와 쪽 해역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빨리 망원경 이리 가져와. 저는 다급하게 망원경을 빼앗아 들고 깨진 유리창 틈새로 남쪽 바다를 노려보았습니다. 여명이 밝아오는 회색빛 수평선 너머로 시꺼먼 점들이 개미떼처럼 새까맣게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측의 증원 함대인 줄 알고 눈앞이 아찔해졌지만 초점을 맞춘 순간 제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뜨거운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선입니다. 군함이 아니라 오키나와의 고기잡이 배들입니다. 수십 아니 수백 척입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어선들, 낡은 통나무배, 심지어 관광용 소형 요트까지 배라고 부를 수 있는 오키나와의 모든 동력선이 바다를 새까맣게 뒤덮은 채 거친 파도를 뚫고 이곳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700년 전 고려를 떠나 낯선 바다를 건너오던 삼별초의 거대한 선단이 기적처럼 부활하여 파도를 가르고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수백 척의 어선들은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여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일본 이지스함 전단의 뒤통수를 겹겹이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자위대 입장에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앞에는 죽음을 불사하고 돌진하는 한국의 거대한 화물 선단이, 뒤에는 자신들이 자국민이라고 우겨왔던 수천 명의 오키나와 시민들이 탄 어선들이 겹겹이 포위망을 형성해버렸습니다. 선두의 선 가장 낡은 어선 갑판 위, 아침 햇살을 역광으로 받으며 뱃머리에 우뚝 선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한 손에는 700년의 피눈물이 맺힌 무적의 삼성지기, 깃발을 치켜든 오키나와의 호랑이 아라가키 켄이었습니다. 어깨에 감긴 붕대가 바닷바람에 펄럭였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맹렬하게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확성기에 대고 일본 군함들을 향해 맹수처럼 포효했습니다. 길을 비켜라 이 더러운 놈들아. 우리를 짓밟았던 너희 일본의 대포 따위는 이제 조금도 두렵지 않다. 저기 바다 건너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 형제들이 오고 있다. 포탄을 쏘려거든 차라리 우리들의 심장을 향해 쏘아라. 그의 절규에 화답하듯 오키나와의 수백 척 어선들이 일제히 백고동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용이 바다 깊은 곳에서 깨어나 울부짖는 듯한 웅장하고 처절한 소리가 해협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지스함 아타고의 함교는 걷잡을 수 없는 패닉에 빠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화력을 가진 군함이라 해도 비무장, 민간 선박과 자신들의 영토에 속한 시민들을 향해 한 포를 난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발포한다면 그것은 국제사회의 묵인을 넘어서는 끔찍한 대학살이자 일본의 완벽한 자멸을 의미했으니까요. 박사님, 일본 군함들의 포신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놈들, 엔진을 끄고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항해사의 감격에 찬 외침이 조타시를 울렸습니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일본 해상자위대의 강철 장벽이 맨몸으로 바다를 건너온 형제들의 뜨거운 연대 앞에서 마침내 힘없이 빗장을 풀고 양옆으로 물러서고 있었습니다. 엔진 전속 전진, 오키나와를 향해 기술을 똑바로 잡아라. 장석주 선장의 호탕한 명령과 함께 형제오는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일본 군함들 사이를 당당하게 가로질렀습니다. 우리가 일본 함대를 뚫고 지나갈 때 오키나와 어선들에 타고 있던 수천 명의 시민들은 갑판 위로 뛰어올라 태극기와 류큐, 깃발을 미친 듯이 흔들며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저 역시 깨진 창문 밖으로 상체를 내밀고 그들을 향해 양팔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눈물이 비바람과 섞여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몇 시간 뒤 형제호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9호 선단 나 항구에 닻을 내렸을 때 항구 주변은 발 디딜 틈조차 없이 몰려든 수십만 명의 오키나와 시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배에서 첫 번째 9호 물품이 담긴 컨테이너가 내려지는 순간 그 넓은 항구는 일순간 거대한 눈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제가 배에서 내려 땅에 발을 딛기가 무섭게 아라가키가 군중을 뚫고 달려와 저를 부서질 듯 꽉 끌어안았습니다. 땀과 바닷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이미 뜨거운 눈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왔군요. 정말로 와주셨군요, 박사님. 약속했잖아. 형제는 결코 두 번 다시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다고. 저희 두 사람의 포옹을 신호로 한국에서 온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오키나와 시민들이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700년을 뛰어넘어 이어져 있다는 핏줄의 징표.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완벽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광장 한가운데 우뚝 솟은 거대한 국기 개양대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었던 일장기가 힘없이 바닥으로 끌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푸른 하늘을 찌르듯이 펄럭이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태극기와 류큐의 삼성지기가 나란히 비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승리이자 가슴 벅찬 카타르시스였습니다. 하지만 축제의 밤은 결코 길지 않았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일본 국가 권력이라는 짐승은 궁지에 몰렸을 때 가장 잔인하고 치졸한 방식으로 마지막 이빨을 드러내는 법이었으니까요. 오키나와의 밤하늘에 쏘아 올려진 승리의 축포가 채 사그라지기도 전이었습니다.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가져온 식량과 물을 나누고 있던 자정 무렵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광장의 거대한 투광기 불빛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배전반 고장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둠은 전염병처럼 무서운 속도로 번져나갔습니다. 나하 시내를 밝히던 네온사인, 병원의 십자가 불빛, 심지어 가로등마저 연달아 암흑 속으로 삼켜지더니 이내 오키나와 섬 전체가 거대한 칠흑 같은 무덤으로 돌변해버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전기가 나갔어. 물도 안 나옵니다. 수도관이 말라버렸어요. 광장은 순식간에 공포와 혼란의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제 주머니 속 스마트폰에 다카하시 국장의 이름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무호품 따위로 축제를 벌이는 꼴이 우습군요. 오키나와로 들어가는 본토의 해저 송전선과 메인 상수도 밸브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전기도, 마실 물도 없는 섬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보시지요. 비열하고도 잔인한 짓이었습니다. 무력 진압이 막히자 아예 섬 전체를 말려 죽이겠다는 끔찍한 아사 작전을 펼친 것입니다. 냉장고가 멈추고 식량은 썩어갈 것이며 병원에 누워있는 중환자들의 생명 유지 장치는 당장 멈출 위기에 처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실 물이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수십만 시민의 생존이 며칠 안에 끝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국 선단이 가져온 생수는 하루 이틀을 버티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다카하시 이 악마 같은 자식. 기어코 우리를 목말라 죽이겠다는 거냐. 아라가키가 멀쩡한 한쪽 팔로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절규했습니다. 아이들이 목이 마르다며 칭얼거리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메아리쳤습니다. 절망감이 독가스처럼 목을 조여올 때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번뜩이는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고문서를 연구하는 은사 서태석 교수님과 출발 직전 나누었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아라가키, 아주 오래전 류큐 왕가의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설 하나 기억하는 거 없습니까? 슈리성 지하 어딘가에 700년 전 삼별초가 성을 쌓을 때 파놓았다는 늙지 않는 용천수에 대한 전설 말입니다. 제 말에 아라가키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용천수요. 어릴 적 할아버지께 듣긴 했습니다. 몽골군의 기나긴 포위망을 버텨내기 위해 고려의 장군들이 땅속 깊은 곳 수맥을 찾아 뚫어놓은 마르지 않는 수로가 있다고. 하지만 그건 그저 신화 같은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700년 전 삼별초가 진도 용장성과 제주 항파두리성에 머물 때도 그들은 반드시 지하 수맥을 가장 먼저 찾아 거대한 우물을 파고 수로를 연결했어. 그래야만 적에게 고립되어도 끝까지 싸울 수 있으니까. 만약 오키나와의 뿌리가 삼별초라면 슈리성, 지하 깊은 곳에 그 수로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을 확률이 아주 높아. 일본이 발굴을 두려워했던 건 기와뿐만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그 물줄기를 찾아 퍼올리기만 한다면 일본의 비열한 상수도 차단을 비웃으며 이 섬의 수십만 명을 완벽하게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체 없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청년 10명을 모아 손전등과 절단기를 챙겨들고 슈리성으로 내달렸습니다. 슈리성 주변은 자위대 병력이 철수하지 않고 여전히 삼엄하게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었지만 아라가키는 왕가의 후손들만 안다는 성벽 뒤편의 낡은 배수로 구멍을 통해 우리를 지하 통로로 이끌었습니다. 지독한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무너질 듯한 흙벽을 기어가기를 30분 남짓. 무너진 잔해를 걷어내자 인공적으로 깎아 만든 매끄러운 화강암 바닥과 함께 웅장한 아치형의 텅 빈 거대 공간이 헤드랜턴 불빛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한가운데 깊게 파인 틈새에서 찰박거리는 청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사님, 물입니다. 이 바닥 아래로 거대한 지하수가 미친 듯이 흐르고 있어요. 아라가키의 동료 하나가 바닥에 엎드려 틈새에 손을 집어넣으며 환희의 찬 비명을 질렀습니다. 700년의 세월을 뚫고 우리의 선조들이 남겨둔 생명수가 여전히 오키나와의 심장 밑바닥에서 힘차게 요동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빨리 펌프 호스를 가져와. 당장 이 물을 지상으로 끌어올린다. 우리가 희망의 차 호스를 연결하려던 찰나였습니다. 어두운 아치형 기둥 뒤편에서 찰칵 하고 권총의 슬라이드가 차갑게 당겨지는 소리가 지하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쥐새끼들처럼 기어들어 올 줄 알았습니다. 제가 메인 밸브를 잠그면 여러분이 당연히 이곳 수로의 전설을 찾아 기어올 거라 예상했거든요. 어둠 속에서 붉은색 레이저 포인터가 제 미간을 정확히 겨누었습니다. 다카하시. 그리고 방독면을 쓴 수명의 칠흑 같은 암살조가 소음기 달린 권총을 들고 우리를 완벽하게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다카하시의 한 손에는 권총이, 다른 한 손에는 형광빛이 감도는 녹색 액체가 담긴 작은 유리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단 한 방울만 들어가도 이 수로 전체를 돌이킬 수 없는 맹독의 강으로 만들어버릴 신경독가스 농축액입니다. 이 물을 퍼올려 시민들에게 먹인다면 오키나와의 수만 명이 피를 토하며 죽어가게 되겠죠. 그의 악마 같은 미소에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캄캄한 지하 수로에 완벽하게 갇혀버린 우리를 구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했습니다. 그가 독극물이 든 유리병을 수로를 향해 집어던지려는 절체절명의 찰나, 갑자기 우리 머리 위 지하 천장 쪽에서 미세한 흙먼지가 부스스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리 위 둥근 아치형 천장에서 부스스 흙먼지가 떨어져 내린 것은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다카하시 국장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맹독이 든 녹색 유리병을 지하 수로를 향해 던지려던 바로 그 절체절명의 1초. 고막을 찢는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700년 된 슈리성의 튼튼한 지하 천장이 굉음을 내며 종이장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쏟아지는 육중한 돌무더기와 매캐한 흙먼지 사이로 시꺼먼 로프들이 뱀처럼 떨어져 내리더니 검은색 전술복과 방독면으로 완벽하게 무장한 사내들이 번개처럼 강화했습니다. 어둠을 찢는 눈부신 섬광탄이 연속으로 터졌고 다카하시의 정예 암살조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순식간에 바닥에 처박혀 완벽하게 제압당했습니다. 허공에 던져졌던 맹독 유리병은 수로의 맑은 물에 닿기 직전 검은 전술 장갑을 낀 억센 손에 의해 아슬아슬하게 낚아채졌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UDT-실 어둠 속에서 방독면을 벗은 권진욱 작전팀장이 태극기 마크가 선명한 어깨를 번득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한태주 박사님, 늦지 않아 다행입니다. 조국이 당신과 오키나와의 형제들을 지키기 위해 왔습니다. 권진욱 팀장의 묵직한 한국어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안도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바닥에 얼굴이 짓눌린 다카하시가 픽어품을 물며 악을 썼습니다. 미친 한국 놈들. 감히 일본 영토에 군대를 보내다니. 이건 명백한 선전포고다. 권진욱 팀장은 싸늘한 눈빛으로 다카하시를 내려다보며 일갈했습니다. 우리는 군대가 아니라 형제를 구하러 온 그림자다. 그리고 선전포고는 식수를 끊어 수십만 명을 학살하려 했던 네가 먼저 한 것이다. 지하 수로가 완벽하게 탈환된 바로 그 시각 지상의 상황도 극적인 반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키나와의 캄캄한 밤하늘을 찢으며 엄청난 굉음이 밀려왔습니다. 구름 사이를 뚫고 나타난 것은 미 공군 마크가 선명한 C-17 글로브마스터 대형 수송기 편대였습니다. 수송기의 꽁무니가 열리더니 수백 개의 낙하산이 밤하늘에 하얀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낙하산을 타고 강화하는 군인들의 어깨에는 성조기가 아니라 푸른색의 UN 평화유지군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의 결단이 결국 워싱턴을 완벽하게 움직인 것입니다. 미합 중국과 대한민국, 그리고 국제사회가 류큐의 평화를 명분으로 전격적인 개입을 선언했습니다. 압도적인 다국적군의 강하에 기세등등하던 일본 육상자 위대의 탱크 포신이 서서히 밑으로 꺾여 내려갔습니다. 도쿄의 총리 관저는 국제사회의 맹렬한 비난과 압박 앞에 결국 백기를 들고 자위대의 전면 철수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사님, 펌프가 돌아갑니다. 물이 올라갑니다. 아라가키의 동료들이 다급하게 설치한 대형 양수기가 우렁찬 엔진 소리를 내며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700년 전 삼별초가 파놓은 거대한 수맥에서 뿜어져 나온 생명수가 굵은 호스를 타고 지상을 향해 미친 듯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특수부대원들의 철통 같은 호위를 받으며 지상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슈리성 광장은 이미 눈물과 환희의 바다였습니다. 메말랐던 광장의 임시 급수대에서 맑고 시원한 물줄기가 콸콸 쏟아져 내리자 극도의 공포와 갈증에 시달리던 오키나와 시민들은 물을 뒤집어쓰며 서로를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물이야, 물이 나오고 있어. 살았다. 우리가 살았어. 그것은 단순한 식수가 아니었습니다. 700년의 세월 동안 한 번도 마르지 않고 류큐의 심장 밑바닥을 도도하게 흐르던 고려의 핏줄이자 어떤 강대국의 억압 속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는 형제들의 뜨거운 생명력이었습니다. 아라가키가 광장 한가운데 무너진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상처투성이가 된 얼굴로 밤하늘을 향해 류큐의 삼성지기 깃발을 찢어질듯 힘차게 휘둘렀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의 철저한 보호 아래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인 자위대의 군용 트럭들이 쓸쓸하게 오키나와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키나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150년 동안 씌워놓았던 끔찍한 노예의 굴레가 벗겨지고 700년 전에 당당했던 핏줄을 마침내 되찾은 위대한 승리의 밤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향해 펄럭이는 류큐의 깃발과 태극기를 번갈아 바라보며 700년 전 이 낯선 땅에 상륙해 붉은 흙에 귀면허를 묻어야만 했던 삼별초 선조들의 넋을 조용히 위로했습니다. 바람결에 실려 온 짠내 나는 바다 냄새가 마치 선조들이 이제야 편히 잠들 수 있겠다며 제 어깨를 다독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키나와 슈리성 지하에서 벌어진 숨 막히는 이야기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나요? 700년의 침묵, 지하 5m에서 발견된 귀면허 한 장, 그리고 삼별초라는 세 글자. 물론 이것은 하나의 가설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역사 교과서가 전멸이라고 기록한 그날 이후 거친 바다 건너편에서 700년 동안 마르지 않고 흐르던 지하 수맥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묵묵히 붉은 흙을 파헤치던 연구자들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가문의 부적을 지켜온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땅속에 묻힌 진실은 스스로 깨어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묻히지 않도록 지금 여러분의 손가락 하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잊힌 역사를 되살리는 가장 조용하고 강력한 힘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오키나와 형제들을 환영합니다. 한 문장만 남겨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은 묻힌 역사를 세상 밖으로 꺼내는 등불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놀랍고 위대한 우리 역사의 비밀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